70 넘은 어머니, 아들에게 소송당하다. 저는 전북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와지붕 아래 장독대가 4대 놓여 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얇은 커튼이 마른 풀잎처럼 흔들립니다. 아침이면 고추잎에 맺힌 이슬을 손끝으로 털어내고 저녁이면 라디오에 붙은 먼지를 손수건으로 닦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평범한 일상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우체함에서 법원 봉투를 꺼낸 순간부터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저를 상대로 낸 소송장이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차가운 활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0을 넘긴 제가 자식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세상.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소송장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건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었습니다. 드디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70을 넘기고 나니 하루는 길어도 계절은 짧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건너며 오늘도 제 밥을 짓고 제 잠을 지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끊어낸 인연의 자리를 손으로 더듬습니다. 그 자리에는 구멍이 아니라 생각보다 단단한 마디가 만져집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한 어머니가 자식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저에게는 해방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젊었을 때의 저는 늘 작았습니다. 키가 작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작았습니다. 26에 결혼해서 29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광산 사고로 떠난 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후 2시쯤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뛰어오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서 무슨 일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광산에서.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막힌 것처럼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남편은 이미 시체였습니다. 얼굴에 검은 재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석탄가루가 끼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잘 부탁한다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하려다가 실패한 것들, 병원비, 장례 비용까지. 아이 셋을 앞에 두고 밥상 대신 꿰맨 내복을 펴놓고 없는 반찬 대신 물을 한 컵 더 데웠습니다. 첫째가 8살, 둘째가 5살, 셋째가 갓 돌이었습니다. 첫째는 아빠가 어디 갔는지 자꾸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그럴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셨어. 오래 걸릴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손등은 겨울마다 터졌고 굳은 살은 한 번도 쉴 줄 몰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남의 빨래를 받아서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다리미질을 하다 보면 첫째가 깨서 엄마 자야지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어른스러웠는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 작은 제가 밤마다 비처럼 모아 올린 소망은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이 저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가 자라듯 지붕보다 더 크게 뻗어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집안을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믿음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무가 클수록 뿌리에서 더 멀어진다는 것을, 큰 나무는 작은 화분을 답답해한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은 아이들을 도시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첫째는 고등학교 때부터 달랐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서울대학에 갈 수 있다고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저희 집 1년 생활비와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엄마, 나 포기할게. 지금 취직해서 동생들 뒷바라지 할게. 첫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발끈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공부 못하면 우리 집안에는 희망이 없어. 그날 밤 저는 주변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친척들, 이웃들, 심지어 고리대금업자까지. 빚을 내서라도 첫째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저는 더 죽어라 일했습니다. 새벽 배송, 청소, 식당 설거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첫째에게는 한 번도 돈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부만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취직하고 나서 첫 월급을 받던 날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됐으니까 엄마도 좀 체계적으로 살아봐. 가계부도 써보고 저축도 하고.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살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저의 희생이 책이 없는 감정 낭비였다는 뜻일까요? 둘째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공부는 내 길이 아니야, 엄마. 나는 사업을 할 거야. 18살 아이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지. 하지만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첫째 뒷바라지로 온 힘이 다 빠져 있었거든요. 둘째는 이것저것 시도해 봤습니다. 치킨집, 분식점, 옷가게, 인터넷 쇼핑몰.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아이템이 있어. 조금만 투자해줘.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수 있어.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저축한 돈을 털어서 도와줬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첫째한테는 대학 등록금까지 대줬으면서 왜 나한테는 이런 식이야? 차별하는 거야? 셋째는 착했습니다. 공부도 제법 했고 말썽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착함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첫째와 둘째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자랐거든요. 엄마, 나는 괜찮아. 나는 누나나 형처럼 큰 욕심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살 거야. 평범하게 살겠다는 셋째의 말이 가장 서러웠습니다. 평범함조차 욕심이었던 집안에서 셋째는 욕심조차 포기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첫째는 숫자에 밝아 학원을 차렸고 둘째는 남들보다 먼저 큰일을 벌이고 싶어 했습니다. 셋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는 일이 천직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각기 다른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명절에 들려오는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무겁고 급한 발소리였습니다. 빨리 와서 의무를 치르고 빨리 떠나려는 발소리였습니다. 바빴다는 변명과 함께 사라졌다가 문득 들려오는 발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 발소리는 대개 돈이 필요할 때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끝내 들려오지 않는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팠습니다. 오지 않는 발소리를 기다리는 일만큼 마음을 갉아먹는 게 또 있을까요? 모든 일에는 금이 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손가락으로 짚어보면 분명히 느껴지는 균열이었습니다. 첫째와의 첫 번째 균열. 첫째가 결혼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괜찮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중학교 교사인 어머니를 둔 집안이었죠.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사돈이 물었습니다. 첫째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집안일을 주로 하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첫째가 부끄러워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엄마, 혹시 결혼식 때 너무 촌스럽게 입지는 마. 사돈댁에서 뭐라고 할까봐. 첫째의 그 한마디가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저 때문에 아이가 창피를 당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아이에게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가장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서늘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가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정리를 좋아했습니다. 삶을 상자에 나누어 담고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버리는 성미였습니다. 제 집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목록 중 하나로 보였을 것입니다. 첫째가 본격적으로 제 집 정리를 언급하기 시작한 건 첫째가 40이 넘어서부터였습니다. 손자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였죠. 엄마, 이 집 너무 오래됐어. 겨울에 춥고 여름에 습하고 건강에 안 좋아. 처음에는 걱정하는 투였습니다. 엄마,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커. 관리하기도 힘들고. 두 번째는 실용성을 강조했습니다. 엄마,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병원도 멀고 이웃들도 다 나이 드셨는데. 세 번째는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도시로 올라오라고, 병원도 가깝고 편리하다고, 집을 팔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그렇게 옳은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의 틀림없음을 알았습니다. 다만 옳음은 때로 날카로웠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자르는 도구라서 그렇습니다. 엄마가 도시에 오시면 아이들도 할머니 자주 볼 수 있고 나도 엄마 챙기기 편하고. 첫째의 말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합리성 속에서 저는 제가 설 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가 사업을 한다며 자본금을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던 시절이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다고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인수하는 건데 위치도 좋고 단골도 많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누나 대학 보낼 때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구했어? 이번에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둘째의 말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때는 제가 젊었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0이 넘어서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정말 돈이 없어. 이번에는 도와줄 수가 없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둘째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나 포기하는 거야? 누나한테는 그렇게 해줬으면서.
그날부터 둘째와 저 사이에는 말 못할 벽이 생겼습니다. 둘째는 제가 자식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했고, 저는 둘째가 제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는 사려 깊었습니다. 효자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막내는 생활과 양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셋째의 효심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였습니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버이날, 생신, 추석, 설날에는 빠지지 않고 용돈을 보내줬습니다. 휴가 때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루 묵고 갔습니다. 셋째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꾸준히 용돈을 보내줬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이었는데 셋째 월급으로는 부담되는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돈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셋째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한 달 전에야 엄마 죄송해요. 갑자기 결혼하게 됐어요 라고 전화로만 알려왔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뭐라고 했겠니?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셋째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뭔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복잡해질 것 같다는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언제 아이들 일에 복잡하게 만든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항상 알아서 해라, 엄마는 상관없다고 했는데요.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에요. 가족들만요. 가족들만 한다는데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나중에 사진을 보니 신부 쪽 부모님은 참석하셨더군요. 셋째와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제가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어지럼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일어서려고 하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우유를 가져다 주러 오셨다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했죠.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셋째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셋째가 병원에 온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늦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왔는데 며느리는 계속 시계를 보며 불편해했습니다. 그날 밤 셋째 부부가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의사가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막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모시고 살 생각이야?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 요즘 시설 좋은 곳 많다던데.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거니까 오히려 더 안전할 거야. 요양원.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나이가 된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셋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양원 몇 곳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병도 전문적으로 해주고. 한번 보러 가실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엄마는 집에서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결정적이었던 밤을 기억합니다. 눈이 유난히 굵게 내렸습니다. 창틀을 때리는 소리가 라디오 잡음처럼 거칠었습니다. 둘째는 술에 젖어 들어왔습니다. 또 사업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인이 사기를 쳤다고 보증을 잘못 써서 빚만 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둘째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일단 해장국이나 먹어. 취해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생각 못해. 생각? 뭘 생각해? 생각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둘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 먹고 와서 큰 소리 치지 마라. 이웃들 다 들어. 이웃들? 이웃들이 뭔데? 우리 집안 꼴이 이런데 이웃들 눈치를 봐. 둘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세상이 야박하다고, 가족은 더 야박하다고, 아들은 오래 참았던 분노를 부엌 등 아래에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원망하더니 나중에는 가족을 원망했습니다. 누나는 좋겠지. 안정적인 직업에 번듯한 집에. 막내도 마찬가지고. 나만 이 꼴이야. 너도 누나처럼 차근차근 했으면. 차근차근? 엄마는 나한테 차근차근할 기회를 줬어. 누나 대학 보내느라 온 집안이 거덜났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었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도 공부하고 싶었어. 나도 대학 가고 싶었다고. 근데 엄마는 너는 공부하는 애가 아니야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 기억났습니다. 첫째 대학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휠 정도로 일하고 있을 때 둘째가 대학 가고 싶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공부하는 애가 아니야. 손재주가 있으니까 기술이나 배워라. 그때는 정말 누나가 어려웠어. 제가 변명했습니다. 누나가 어려우면 누나도 포기했어야지. 왜 나만 포기해야 돼? 둘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리에게 뭘 해줬어? 누나만 편애하고 막내만 예뻐하고. 나는 뭐야? 나는 투명인간이야?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점에서 더 아팠습니다. 정말로 저는 첫째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해줬고 셋째에게는 미안한 마음으로 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둘째에게는 늘 너는 알아서 해야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못된 엄마다.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저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 내가 지금까지 참은 것도 모자라서 그만하라고? 둘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둘째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순간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자식들 이름을 차례로 부르고 오래 망설여온 문장을 적었습니다. 첫째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정희야, 너는 항상 옳은 말만 했다. 엄마가 도시로 가는 게 맞다는 것도, 이 집을 파는 게 좋다는 것도, 요양원이 더 안전하다는 것도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엄마는 옳은 말보다 따뜻한 말이 그리웠다. 너에게 엄마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구나. 이제 그 문제에서 벗어나라. 엄마는 더 이상 너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겠다. 둘째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수철아, 내가 맞다. 엄마는 너에게 제대로 해준 게 없다. 첫째와 셋째 사이에서 너만 소외시켰다. 그건 엄마의 잘못이다. 하지만 이제 내가 엄마 탓을 하며 살 이유도 없어졌다.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는 내 탓만 하면서 살아라. 그게 더 속 편할 거다.
셋째에게는 가장 짧게 썼습니다. 민호야, 내가 제일 착했다. 효자가 되려고 무척 노력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의무감으로 하는 효도는 너에게도 엄마에게도 무겁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너는 내 가족만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는 인연을 끊겠다는 말,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말아달라는 말. 편지를 쓰고 나니 이상하게 홀가분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좋은 엄마가 되려고, 자식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이해받으려고 너무 애를 써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석 달 후 정말로 법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둘째가 저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소송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생전에 첫째에게만 과도하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심지어 첫째 아이들 학원비까지. 그 모든 돈이 사실상 조기 상속이었는데 둘째와 셋째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첫째에게 집 명의를 이전한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계속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첫째 소유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첨부된 서류에는 둘째의 절규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로부터 차별받으며 자랐습니다. 첫째는 대학까지 보내주면서 저에게는 너는 공부하는 애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누나가 결혼할 때는 수천만 원을 주면서 제가 어려울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집 명의까지 누나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저도 어머니의 자식입니다. 법원에서는 조정을 권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이니 법보다는 대화로 해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실에서도 서로의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얼마나 차별받았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도와준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엄마, 누나는 대학도 보내주고 결혼 자금도 주고 집까지 물려줬잖아요. 나는 뭘 받았어요? 둘째가 울먹였습니다. 너한테도 사업 자금으로 몇 번 도와줬잖니.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누나가 받은 거랑 비교가 돼요? 셋째도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막내 아들입니다. 형이 차별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누나가 대학 갈 때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무리해서 보내준 거고, 형이 사업할 때도 여러 번 도와주셨어요. 다만 그 시기와 상황이 달랐을 뿐입니다. 첫째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큰딸입니다. 어머니와 저희 가족의 관계에 대해 증언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도와주셨을 뿐입니다. 동생이 억울하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정까지 와서 어머니를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판사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복잡한 감정이 얽힌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피고가 특정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유류분 반환을 명령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 개시 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유류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정말 제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제 자식과 법정에서 싸워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패배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첫째에게만 편중해서 도와줬다는 사실을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둘째 입장에서는 정말 불공평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막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형이 너무 서운해하고 있어요. 그렇겠지. 혹시 형을 용서하실 수는 없으세요? 저는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민호야, 엄마는 내 형을 미워하지 않아. 다만 이제는 각자 살 때가 된 것 같아. 큰딸도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제가 탄원서 써서 미안해요. 엄마한테 미리 말씀 안 드리고. 아니야. 고마웠어. 내가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어. 엄마, 이제 수철이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은 그냥 놔둘 거야. 폭우가 쏟아진 여름날 라디오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번개가 지나가고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라디오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온 것이었습니다. 벌써 40년도 넘은 골동품이었죠. 그동안 고장나면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고쳐가면서 썼는데 이번에는 아예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막내가 젖은 우산을 툭툭 털며 현관에 섰습니다. 그는 지나가다 들렀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라디오가 고장났네요? 막내가 라디오를 살펴봤습니다. 응, 어제 번개 치더니 갑자기 안 나와. 한번 열어볼까요? 막내가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셋째는 어릴 때부터 기계 만지는 걸 좋아했습니다. 낡은 라디오를 열어보며 그는 값싼 부품 하나만 갈면 소리가 다시 난다고 했습니다. 콘덴서 하나가 나간 것 같아요. 전자상가에서 사오면 1,000원도 안 해요. 저는 라디오가 고쳐져도 원래대로 말하진 않을 거라고, 사람 마음도 그렇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소리는 날 거예요. 셋째가 말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것과 제대로 나는 것은 다르지 않니? 막내는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비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때로 침묵은 실패가 아니라 예의였습니다. 며칠 후 셋째가 작은 부품을 들고 왔습니다. 정말 1,000원짜리 콘덴서였습니다. 이거 갈면 될 거예요. 셋째가 조심스럽게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켰습니다. 지직, 지지직, 잡음이 들리더니 희미하게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작고 불안정했습니다. 볼륨을 올려도 웅웅거리는 소리가 섞여서 나왔습니다. 아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저는 막내를 말렸습니다. 소리가 나기만 해도 고맙다. 그날부터 라디오는 작고 불안정한 소리로 다시 집안을 채웠습니다.
때로는 잡음이 심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갔다가도 소리는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가고 끊어지고 사라진 뒤에 어떤 날에는 예고 없이 돌아옵니다. 그 후로도 삶은 큰 사건 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제 현관 앞에 작은 봉투가 놓였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그냥 놓고 간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약국 영수증과 상담소 수첩, 그리고 한 줄의 짧은 고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알코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술 때문에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드렸죠. 죄송합니다. 지금은 술을 끊었습니다. 아직 엄마 앞에 설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로 드립니다. 자신을 버리고 살아왔다는 걸 뒤늦게 알아챘다고 썼더군요.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철이 듭니다. 철이 드는 일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늦은 철도 철입니다. 저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은 그 발소리를 못 들은 척하다가 조용히 봉투를 장롱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 봉투와 비슷했습니다. 꺼내지는 않지만 버리지도 못하는. 그 봉투를 받고 며칠 후 둘째가 정말로 술을 끊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슬쩍 소식을 물어봤습니다. 이웃들을 통해서요. 수철이 요즘 많이 달라졌던데. 예전에는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다녔는데 요즘은 정말 깔끔해졌어. 순덕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그리고 공사판에서 일하는데 성실하게 한다던데. 팀장이 칭찬할 정도래. 그 말을 듣고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저에게 직접 말하지는 못하지만 둘째 나름대로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장독대 옆 쇠통에 불을 붙인 날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을 정리하다가 나온 보내지 않을 편지 다발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너무 비장했습니다. 인연을 끊겠다. 어머니라 부르지 말아달라. 그런 거창한 말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정말로 인연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로 이어진 관계를 말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화가 나고 서러워서 그런 극단적인 말들을 썼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냥 투정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투정이었습니다. 종이가 서서히 말려 올라가며 불길에 젖었습니다. 제가 되어 날아갈 때 저는 두 손을 비벼 따뜻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온기였습니다. 작은 불 앞에서 저는 제 이름을 속으로 천천히 불렀습니다. 영자야, 영자야.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도 한참 동안 쟤를 바라봤습니다. 까만 재 속에 타다 남은 종이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 사랑 같은 글자들이 반쯤 타다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말들은 태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문 위에는 부재중 밭에 있음이라는 종이를 붙여두었습니다. 부재란 도망이나 실종이 아닙니다. 제가 저를 찾으러 잠시 나간다는 뜻입니다. 평생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오다가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시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텃밭에 흙이 손바닥에 묻고 고추줄기가 뜨거운 햇살을 마시고 빨래가 바람에 메말라 가는 동안 저는 제 삶의 온도를 맞춥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텃밭으로 나갑니다. 물을 주고 풀을 뽑고 벌레를 잡습니다. 단순한 일들이지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오이가 자라는 것을 보고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것을 보고 상추가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는 일만큼 희망적인 게 또 있을까요? 볼륨과 온도, 그리고 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디오 볼륨은 적당히, 마음의 온도도 적당히, 그리고 숙면.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게 적당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큰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버틴 사람입니다. 버틴다는 말은 종종 비루하게 들리지만 저는 압니다. 버팀은 기둥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집이 무너질 듯 흔들릴 때 보이는 것은 장식이 아니라 기둥입니다. 저는 제 기둥을 늦게 세웠습니다. 늦게 세운 기둥은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더는 옮길 데가 없어서였습니다. 가끔 저는 묻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미워하는 일일까? 벌주는 일일까? 아니면 저를 포기하는 일일까? 저는 이제 압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입니다. 더는 설명하지 않고 이해를 구걸하지 않고 장부를 맞추지 않고 밤마다 견적을 뽑지 않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제 잠을 지키는 일입니다. 잠을 지키는 사람은 하루를 지키고 하루를 지키는 사람은 마침내 자신을 지킵니다. 저는 이제 겨우 저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루 끝에 저는 장독대에 손을 얹습니다. 지늘기 말라 생긴 갈라짐이 제 손등의 선과 닮았습니다. 닮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저는 불을 끄고 그릇을 닦고 이불을 텁니다. 손등에 굳은 살을 쓰다듬으며 제 이름을 한 번 더 부릅니다. 영자야, 오늘도 수고했어. 그리고 잠에 듭니다. 오늘의 잠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볍게 합니다. 창밖으로 첫 별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면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내일도 제 잠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그냥 저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감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하지만 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여전히 흐르고 내일은 또 새로운 선택과 만남을 준비하고 있을 테지요. 다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제자리에서 온전히 서 있습니다. 누구의 그늘도 아닌 제 그늘 아래에서 남의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인연을 끊다는 미움의 기록이 아니라 자유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사랑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